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신문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미국 국무차관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키스 클라크 차관, 경제 담당 차관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디지털 동맹, 한국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뭔가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기가 더 나오는데요. 중국 사악한 기술로 데이터를 빼낸다. 클린 네트워크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이 동맹에 한국도 참여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미국 주도 반중 전선의 동참을 압박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한미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그동안은 있었는데 이걸 이번엔 뺐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협의 회의가 열렸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거 보면 합의문도 내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뭔가 물밑 분위기, 협상 분위기 안 좋았다는 거죠. 12년 만에 주한미군 유지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빠져버렸습니다. 동맹 이슈 이견 노출했다. 미국은 병력, 국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이것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을 또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공무원 실종된 날 해수부 공무원을 말합니다. 서해상에서 피격을 당했죠. 공무원 실종된 날 북한이 경고 통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날 문제가 발생했던 그 날 상황이에요. 북한은요.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수색 중인 우리 해군에게 영해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런 관련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신선 맡겼다고 했지만 상선 통신망은 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통신망 이용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혼자서 주택을 1,806채를 보유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기 공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1,806채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1,806채를 갖고 있는 걸로 나온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이 소유주는요. 2016년 당시에는 1,200여 채를 갖고 있었는데 2017년에 200여 채, 2018년에 300여 채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니까요. 떠오르는 표현이 있네요. 이게 실화냐?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 상위 1% 평균 7.3채 그리고 강남 3구 지주율의 20%는 2주택 이상이다. 뭐 이런 통계 내용을 좀 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특별히 두 분의 법조인을 모셨어요. 오늘 법률과 관련된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먼저 최진년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영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2의 윤석열인가? 어제 국감, 연일 국감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감사원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빅히트를 못한 빅히트. 여기 보시면
아래쪽 빅히트는 붙였었죠. 위에 빅히트는 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이게 뭔가 회사 이름이고요. 위에 빅히트는 그냥 표현입니다. 빅히트를 못한 빅히트다. 증시와 주식시장과 관련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탈모는 안 된다고요. 이 무슨 말일까요? 탈모는 안 된다. 해군사관학교와 관련돼서 이 탈모증과 관련된 규정이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콜록입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셨는데요.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그 영상이 포착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국감의 한 장면입니다. 그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 신명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 자료 산자부가 삭제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저항이 심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조기 폐쇄 결정이라고 보통 표현했었는데 이게 결정이 났는데 그게 타당한지를 지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과연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가? 혹시 이거를 과소평가한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평가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내용 정도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내주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파장이 예고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줄이는 정책이에요. 그 과정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원장, 제2의 윤석열 평가에 동의 안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 논란 자체, 이런 자체가 압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재훈 수력 원자력 사장, 조기 폐쇄 결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탈원전 감사 조직적 방해, 감사원장 자료, 과정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여당 의원들의 질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한다고요. 국회에서 감사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좀 반박을 했고요. 감사원 내부 공무원들 스스로 문서 폐기했을 리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뭔가 저항이 있었고 문서가 사라졌다,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어제 상황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CEO라는 자리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다 집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저한테 합당한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국회 출석해서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죠. 그런데 그 과정 나온 답변이 감사 과정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질문은 왜 이렇게 감사가 오래 가는 겁니까? 오래 걸립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었다? 뭐가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작심 발언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국감장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례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원장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속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좀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점 변호사와 김한규 변호사께 질문을 드렸어요. 감사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어떤 배경 또는 속내 이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최진점 변호사.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네. 내가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라면 예.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럼 재판장이라면은
최직련 변호사가 재판장이라면을 가정한 거예요? 아니요. 아. 지금 사실상 지금 감사원장님이시지만 예. 감사원장 되시기 전까지는 20년, 30년간 판사로서 근무를 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도 오래 했던 그런 경험에 비춰서 이거는 이게 내가 만약에 재판장을 맡고 있다, 내가 검사를 맡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심한 저항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법사위 국회에서 요청하면은 감사 자료 전부 다 공개해서 판단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예를 들어서 이 산업자원부에서 내부적으로 예. 문서를 의도적으로 없애버렸다. 예. 그것을 법적으로 얘기하면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고 이른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지 않느냐. 그게 형사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국고손실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감사원장으로서는 직무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가 되면은 예.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고 징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내부에 있는 것을 사실상 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법적인 의미가 행간에 읽힐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를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완결된 준비된 감사 결과로서 말하겠다. 그리고 예.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국회를 통해서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거의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부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서막을 살짝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 이 내용을 감사원장이 머릿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사실 이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요. 약간 지금 흘러나온 말들이죠. 감사위원들 간에 뭔가 합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료 필요하면 다 공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 최재형 감사원장 어떤 생각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어저께 국감장에서도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많은 질문했는데 예, 저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무슨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질문지에 무슨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이분이 평생 그 법관으로서 예.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 검토를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감사원장으로 벌써 임기도 절반을 넘기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피감기관들이 저항하고 자료 삭제하는 걸 처음 경험하신 거예요. 아마 판사 생활하면서도 형사사건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시다 보니까 예. 이거는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하다 보니까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더 철저히 하다 보니까 무슨 이거는 뭔가 숨겨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시한도 늘어난 거고 또 감사위원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예. 법관으로서 평생 뭐 트레이닝 받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뭐 자료 삭제, 예. 뭐 진술 번복, 허위 예. 진술 이런 부분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뭐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국감에서 이렇게 좀 이례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아마 다음 주에도 공개할 때 아마 조금 더 숨김 없이 다 공개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 이 감사원의 어떤 이번에 뭐 직무집행을 방해한 어떤 공직자라든가 자료 삭제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요구나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선상을 보게 되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 이렇게 어제 나온 거라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건요. 김한규 변호사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원 감사를 지금 정부 부처가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국감장에서 나왔어요. 그럼 통상 이렇게 나오면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그 해당 부처에서 어떤 해명, 입장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어제 산업부는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그럼? 이게 이미 그 산업부에서 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예를 들면은 자료 삭제했다면은 뭐 예. PC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다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뭐 대화 내용을 번복한 게 있으면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한 게 서로 입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게 다 조사되거나 녹취되거나 이런 부분이 다 증거가 완벽하게 감사원이 준비되지 않았을까? 그럼 그런 걸 다 그쪽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아니다, 뭐 터무니없다 이러기는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아니면 내주 초에 감사원의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뭐 정식으로 어떤 해명 내지 어느 반박을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온 이후에는 뭐 아직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핍박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혹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휘둘리지 않는 멘탈갑 최재형 감사원장. 멘탈갑이라고 표현한 멘탈갑. 그러니까 끝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놓고 친여 감사위원과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위원들 정치적 성향 거론은 감사 결과의 신뢰성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혹시 정해놓고 감사하냐 이렇게 묻자 목적 갖고 했다는 것에 동의 못합니다. 의원님 주장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상황,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뭔가 계속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감사 범위가 한계가 없다 보니까 무한정 불러놓고 공무원을 소위 말해가지고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특수부야, 특수부. 특수부가 아니라 옆에 우리 김종민 의원 특수부라고 하는데 특수부가 아니라 이거는 대공안부예요, 대공안부.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총장으로 불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민주적 통제인데요. 이제는 감사원에서까지 이런 민주적 통제가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자, 이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요, 이 원전 정책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가 끌고 있는 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요, 처음에 이 원전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 증명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면 충돌하고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요. 자, 김가락 교수님. 이런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어찌 보면 어제 이렇게 본인이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고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표현이 혹시 제2의 윤석열 아니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야당은 최재형 원장이 약간 여당과 결을 달리하니까 예.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랬어요.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본인의 어떤 부인에 동의를 하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득권, 뭐 예컨대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조정하는 거, 뭐 공수처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지만 지금 최재형 원장 같은 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감사원 업무의 기준에 충실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당이나 뭐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과 좀 달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뭔가 본인이 지켜야 될 게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의 어떤 차이가 예컨대 예. 여당 같은 경우 탈원전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여긴 탈원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원 업무에 그냥 충실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국회에서 경제성을 봐달라 그래가지고 예. 경제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그것만 보고 있는데 저는 여당 의원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원전 하는 부분에서 경제성만 갖고서 보는 게 아니라 안전성도 보는 거잖아요. 이 1호기가
사실상 83년도에 가동이 돼가지고 한 예. 53회를 가동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은 좋지만 한번 위험이 빠지면 이거 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을 검증한다면 경제성과 같이 맞물려서 이걸 총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가동의 중단의 명분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고려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성 영역만 본다면 뭐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예. 그것이 정부 여당의 추진 방향과도 좀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 어제 여당의 이 국감장에서 이 앉아서 질의했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 뭐가 결론이 좀 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질의들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신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한 화면인데요. 굉장히 좀 대조적이죠. 먼저 여기 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질의를 했어요. 결론 정해둔 감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정해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결론이라는 거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결론 아니냐는 거죠. 여기 들어있는 의미는. 그러자 감사원장은 감사 국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 갖고 했다는 것에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야당의 질의 내용입니다. 여당이 감사원 수장을 핍박,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 의도는 혹시 핍박받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장 전혀 핍박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의 어떻게 보면 좀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상황은. 자, 주홍 교수님. 네네. 자, 이거 지금 제가 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소개한 이유는요. 내주 초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 공개한다고 했어요. 이런 시각이라면 감사 결과 어떤 게 나와도 한쪽에 여 아니면 야 다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정쟁의 불씨가 될 게 분명해 보이고요. 어제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는 조금 수준 이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가 결론을 정해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가 아니었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께서 저항이 심했다라는 그런 이례적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수준이 떨어졌고요. 죄송한데 또한 야당 의원들도 예. 솔직히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야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 측에서는 새로운 윤석열이라는 개념으로 이 최재형 예. 감사원장을 정치적으로는 좀 정무적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나 스탠스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내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성만 혹시 고려한 감사라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한 카드를 좀 제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당이 관리와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혹시 지금 감사를 지금까지 진행하셨는데 초점을 경제성 위주로 너무 두신 거 아닙니까? 네. 안정성 부분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안 하고 결론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의 질의가 상당히 수준 이하라고밖에 저는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구락 교수님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아니요,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감사원의 본연의 기능이 사실 행정부 감사거든요. 예. 지금 이 행정부 감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본연의 기능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예.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감사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정부가 방향을 잡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권력 구조의 견제 균형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김구락 교수님의 말씀을 듣던 최인호 변호사도 발언 기회 요청을 갑자기 하셨어요. 네, 시간 드릴게요. 검찰도 그렇게 해달라. 검찰도 그렇게 해달라. 결국 지금 감사원은 소속상은 대통령에 소속돼 있지만 예. 직무상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키워드가 두 가지죠.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 예. 그리고 직무상 독립성. 아까 여당에서도 그렇게 물었을 때도 그렇지 않다. 야당에서도 핍박받느냐 했던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감사원장으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중립성을 굉장히 잘 견제했다라고 저는 그 평가를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자체의 독립성. 아까 사실 그 우리 그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없는 감사위원들이 뭘 하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감정도 할 수 있고 예. 아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거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결과를 다음 주 월화에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서 공개가 되는 건지. 그런데 또 걱정되는 거는 이걸 받아든 정치권 그냥 순순히 또 뭐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지적과 비판, 대립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본인의 SNS상에 뭔가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재진 때문에 출근을 못하겠다. 갈 때까지 출근 못한다. 좌표 찍듯 기자 얼굴 찍어서 SNS에 올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 SNS를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거예요. 여기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글을 썼죠. 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뭐 기자가 카메라 들고 서 있어서 나타났다. 뭐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안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는데 이 기자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 이른바 소위 뻗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차 안에서 찍은 걸로 보이죠? 그 기자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기자를 사진을 찍어서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이 노출된 모습을 공개했어요. 근데 논란이 일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죠. 야당 조국 전 장관도 출근 거부하지 않았다. 공인의식 외면한 언론 탓인가? 그러니까 이 시각은 언론이 그렇게 가서 취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서 논란이 일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기자가 사생활 침해 선 넘어 그러면서 찰칵 사진 찍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일보의 제목은 선 넘은 추미애의 좌표 찍기입니다. 좌표 찍기. 이게 정치권에서 얼마 전부터 유행을 했죠. 뭔가를 누구라고 딱 지칭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요. 그 공개하신 분의 지지자들이 가서 온라인상으로 댓글 등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좌표 찍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이 내용을 올린 게 좌표 찍기 아니냐는 거죠. 자택 앞 기자 사진 찍어 SNS에 게재, 해당 기자 신상 털기 비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좌표 찍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과도한 취재 관행 문제를 삼았지만 정당한 언론활동 방해한 거 아니냐 비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출근길은 공적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추미애 장관 무리한 해석으로 소모적 논쟁을 또 일으켰다. 그리고요. 처음에 사진을 모습을 공개했잖아요. 명예훼손 혐의 뭐 이런 얘기가 또 논란처럼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내용이요. 김건학 교수님하고 주영규 교수님께서는 좀 써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는 표현을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표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뭐 이 본인의 SNS상에 공개된 이 모습이 또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 2장과 본인의 이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주원규 교수님, 그다음에 김건학 교수님 이 순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원규 교수님, 어떤 표현이 떠오르십니까? 네, 좀 무엇을 보든 지금 그 이상을 보고 있는 진짜 전례 없는 일들을 무슨 저는 영화 제목 경험한다고 같은 봅니다. 겁니다, 지금. 네, 예. 일단 좌표 찍기도 오히려 좌표 찍기 기준을 초월하셨어요. 좌표 찍기라는 거는 예. 여당 의원들 SNS에 유행한 건데 어떤 자신에 대한 불리한 거나 조금 지나치다라는 언론이나 기사를 낸 기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는 지금 어떤 질문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차 안으로 추정되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서
몇 시간 동안 모자이크도 없이 노출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잡혀찍기 이상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 출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께서는. 예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정치인 출신이실 때는 그토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갈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최근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니까 그것이 과연 사적인 영역을 지금 침범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태도라고밖에 볼 수 예. 없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피감기관의 그 장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소모적 논쟁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장본인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예. 지금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당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명예훼손해수로 고발이 되실 수 있는 만큼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명예, 업무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실추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국 전 장관의 비교를 당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무엇을 보든 지금 그 이상을 보고 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갈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두 가지 다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취재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취재 관행이 과도한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는 취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언론 활동은 이해해야 된다. 정당한 언론 활동 방해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보는 분들에 따라서 여기에 앞부분에 무게를 줄 수도 있고 여기에 무게를 줄 수 있는데 일단 주원 교수님은 무엇을 보든 그 이상을 지금 모르는 것 같다.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김구락 교수님은 어떤 표현이 떠오르십니까?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아마 본인이 정치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사실 과거의 전례를 좀 떠올려 보면은요. 어떤 이슈가 된 인물도 집 앞에서 찍거든요. 사진으로. 아니 본인도 예. 수도 없이 겪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런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게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고 과거에는 오히려 찍어주길 바라고 뭐 이런 장면, 이 모순이 본인에게 나타났다는 거는 예.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 의혹 사건으로 사실 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심리적으로 타격을 예.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넘어서서 이렇게 공격적인 행태로 나타난다는 것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선 의원에다가 여당 대표를 경험했고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언론은 그렇게 취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공익이라 그러면 그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공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고위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감안한다면 저렇게 기자를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태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이 어젠가요? 한동훈 검사장이죠. 현 검사장이죠. 예. 예컨대 뭐 비판하는 약간의 어떤 언급을 하니까 곧바로 또 인사가 그러니까 뭐 우연인지 아니면 그렇죠. 어떤 건지 우연인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됐어요. 어쨌든 뭐 용인에서 진천으로 같은 연수원에서 지역만 바뀌는 예. 3개월 전에 했던 인사를 또 해요. 이런 거는 감정이 굉장히 섞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진 찍은 것도 그렇고 예. 인사도 그렇고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심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네요. 최인영 변호사가 자꾸 발언 기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드릴게요. 김한규 변호사도 발언 기회 요청 정말 드리고요. 사실 예. 저는 이 사진이 계속 그 취재 기자가 밖에 있다 보니까 예. 못 나가서 집안에서 이렇게 찍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을 보세요. 기다리고 이미 있는 거죠. 출근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기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로 보면은 옆으로 지나가는 차 안에서 뭔가 찍은 걸로 그렇죠. 보여요. 무슨 집에서 못 나가서 감금된 상태에서 밖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집 밖에 나와서 관용차를 탄 상태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촬영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촬영을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 차 안에서 찍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시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어떤 차를 타고 있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을 저렇게 사진을 촬영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남자가 저렇게 여성 사진을 많이 찍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요즘 고소당합니다. 성폭범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거는. 저것은 굉장히 현저히 법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께서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은 출근방해라고 했지만 오히려 개인에 대한 어떤 침해 내지는
취재 방해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것은 두고두고 정치적인 생활에서 오점으로 남길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김만규 변호사께는 이 사안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좀 분석해 볼게요. 먼저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게 처벌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 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저 기자의 어떤 초상권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매우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SNS 글에 예. 기자 얼굴이 노출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민사적으로는 추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손해배상액을 넘어서 그건 예. 논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근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을 또 본인이 판사 출신인 법을 가장 또 잘 아시는 법무부 장관께서 예. 더군다나 일반 자기를 어떤 피해를 주려는 흉악범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자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부정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 와 이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좌표찍기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른 기자들한테도 더 이상 취재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잡혀찍겠다라는 우회적으로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기자들의 어떤 헌법에 보장된 뭐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뭐 개인의 초상권 예. 이것을 현직 법무부 장관께서 다 넘어선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당황스럽고요. 예. 그럼 앞으로 좀 다른 기자들도 굉장히 취재에 위축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 SNS 전체 글이 있는데 글씨가 작거든요. 근데 그중 일부 대목이 여기 기사로 좀 소개가 되는데 그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자가 출근을 방해함으로,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이제 방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출근을 방해함으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굉장히 불편함이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글이에요. 김만규 변호사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본인이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집 앞에서는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은. 그 부분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어떤 감안 요소가 될까요? 전혀 될 수가 없는 게요. 사실은 여기 평범한 공직자가 아니라 장관급이고 또는 뭐 국회의원쯤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기자한테 취재하지 마라 내지는 사진 찍지 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지 않죠. 이건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이거는 어디게나 우리 독자라든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자들은 계속 알 권리를 실현해 줄 직책이 있으니까 예. 전혀 참작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질문을 하면은 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게 적어도 장관급의 어떤 고위 공직자의 뭐 숙명 의무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저는 예.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예. 주거 침입으로 또 고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 침입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정부를 어떻게 비판하는 벽보를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아는 사람이 붙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주거 침입으로 지금 기소돼서 벌금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번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적 아파트인 공간 사적 공간인 아파트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고소는 하진 않겠죠. 결국 이런 논란을 함으로써 결국 취재 위축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언론도 혹시 이렇게 기다리면서 취재하는 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날렸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 어떤 정치적 인물. 사실 얼마 전 그 2014년에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그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 공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넓게 되고 어떤 조롱도 해서도 된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금 지금 추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욕을 했습니까? 조롱을 했습니까? 사진 찍는 데 대해서 저렇게 해서 사진 찍는 사람을 거꾸로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변호사 두 분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될 오늘 주제들이 좀 꽤 있거든요. 오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주목받았죠. BTS의 소속사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빅히트입니다. 시초가마저 무너진 빅히트. 가만히 써보세요. 그럼 시초가가 무너졌다는 건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따상을 꿈꾸며 상따했던 개미였잖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따상, 상따. 주식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뭐 중국어인가? 따상, 상따. 따상은 뭐냐면요. 어떤 기업이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죠. 그럼 상장이 돼야 거래가 되거든요. 상장이 됐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따는 뭐냐면요. 처음에 주식이 상장될 때 얼마의 가격을 정합니다. 주식의 가격. 근데 상장된 첫날 그 가격의 2배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이게 따가 되는 겁니다. 따. 그리고 그 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장중에 거래가 되는데 그 따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상한가까지 올라가 되면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상이에요. 두 가지 현상을 합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따상을 꿈꾸며 상따했던 개미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뭐 앞뒤만 바뀌었는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상따는 뭐냐면 이게 개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기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상한가 종목은 그 다음 날이나 그 또 다음 날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판단하에 그날 상한가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빅히트가 상한가까지 갔을 때 이걸 산 개인 투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상따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래프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상장이 되면서 바로 상한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가격에 사신 분이 상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따 투자를 했으면 이게 다음 날 유지되다 다음 날 더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거래가 시작됐던 가격보다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복잡합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개장 후 2분 만에 상한가 찍고 하락세. 결국 시초가 처음에 거래가 시작됐던 가격에 4.4%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능 물량의 97% 거래가 손바뀜. 그러니까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는 거죠. 공모가 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지속됐는데 시장은 냉정하게 첫날 차익 실현 팔았다는 거죠. 갖고 있었던 분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많이 파는 반면 개인들은 많이 샀다는 겁니다. 상따를 생각하면 샀는데 이게 뭔가 생각과 다르게 간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공모가 자체도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요 얘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으면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악과 아티스트로 모두에게 위안을 주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처음에 상장한 기업들 뭐 축하 행사죠. 그런 모습이고 방금 기사에서 소개됐던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 고평가 논란이라는 겁니다. 그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빅히트 못 친 빅히트다. 상장 첫날 따상 찍고 바로 급락했다. 그러죠. 시초가보다 오히려 내려갔다. 여기 보면 앞서서 굉장히 각광과 주목을 받았던 상장 주식도 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주가가 다 빠지더라. 이런 학습 효과가 한몫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주식시장, 상장 시장에 거품이 꺼지고 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건 거품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 주식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지신 최인영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학습 효과와 거품에 대한 우려가 겹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거든요. 이 분석, 이런 현상, 이런 분석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제목을 따졌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빅히트가 스몰 히트한 세 가지 이유 이 정도로 뽑을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럼? 말씀한 것처럼 결국 첫 번째 이유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 주식 했는데 팔 수 있는 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70만 주가 됐는데 예. 나오자마자 그중에 97% 거의 대부분인 650만 주가 매물로 나와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수요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습 효과.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상해서 상한가 계속 가다가 그다음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가겠냐. 그것이고 또 마지막 본질적으로 사실 BTS가 잘 나가긴 합니다만 다른 이른바 3대 엔터주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 같은 경우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위기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증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주가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 이 부분도 좀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각각받은 주식들은 그래도 며칠은 상한가를 가고 그렇게 내렸는데 이거는 첫날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고 쭉 내려서 이건 좀 그동안 못 봤던 현상이 돼서 크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내리든 어쨌든 이 빅히트와 관계된 분들, 빅히트에 일하신 분들은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원체 공모가도 높았고 시작가도 높았기 때문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래도 방시혁은 도움방석. 그러니까 이 빅히트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3조 주식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BTS 멤버들 각각이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각입니다. 각 176억의 가치를 갖게 됐다. 직원 평균은 이 빅히트에 일하는 직원 평균은 11억의 가치를 갖게 됐다. 이겁니다. 김용혁 교수님,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과포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장을 했는데 재벌 뭐들이 지금 갖고 뭐 있는 순위가 나와요. 몇 그렇죠. 등에 지금 올랐다 7위로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몽구 명예회장 바로 다음이라고 정의선 회장보다도 더 많은 이제 이 주식 가치를 이제 보유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액면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매출이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주당 가치로 따진다 보면 저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BTS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는 BTS 때문이라고 보는데 BTS 이후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BTS 외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의 어떤 불안감은 더 큰 건데 일종의 투기성이 상당 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주홍 교수님. 네, 뭐 저도 이제 김 교수님 의견에 약간 보태면은 사실 경제적인 이 시장의 관망과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와 글로벌 팬덤이라는 그 BTS의 인기도를 보는 걸 꼭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과포화됐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공연 위기가 지금 모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주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BTS가 이번에 상장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BTS라는 그룹 이후에 과연 엔터주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갈 것인가. 혹시라도 방시혁 대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리스트에 오르게 돼서 주식 부자 대열에 오르게 돼서 조금 더 무리수를 갖게 되는 엔터테인먼트 수익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게임 업체하고 또 다르게 지속 가능성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수에 대한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인기와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냉정하게 구별해서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제 나타났던 이 현상,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을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현상이 어제 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어제 이제 국회발 기사예요. 국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요새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뭐 내용에 대해 통계 발표들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탈모 얘기입니다. 갑자기요. 탈모. 탈모도 불합격. 해군사관학교 입학 기준 논란.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 입학할 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탈모증이랍니다. 탈모증이면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기준이 있대요. 탈모요. 탈모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남성분들 이쪽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 관련돼 있어 보이는데 인권 침해 비판의 해군 남성형 탈모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이제 대머리 이건 아니고요. 질환만 해당되는 겁니다. 질환. 어떤 질환 때문에 탈모 현상이 발생하는 거 이것만 해당하는 거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런 기준이 왜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지금 2020년에 이런 어떤 해군사관학교 어쩌면 일종의 어떤 뭐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 모집 요강에 이제 탈모증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입학 요강으로 있다는 자체가 당황스러운 게 해군 측 입장이 뭐 예를 들면 질환이다. 그러면 그 질환을 명기를 해서 뭐 입학 제한 사유로 두면 되는데 탈모가 있다는 것은 뭐 해군 측은 뭐 탈모로 인해서 뭐 불합격 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없는데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뭐 예를 들면 10대 응시생들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탈모가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애당초 여기다가 응시할 생각을 안 하죠. 아 나는 이게 탈모면 입학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거지. 지금 저거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아마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전부 다 이 규정 자체를 다 무효화시킬 겁니다. 이거는 해군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정부가 우리나라 어떤 공공기관에서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어떤 육사와 공사도 마찬가지겠죠. 탈모라는로 인해서 뭐 입학 사정에 부정적인 내용이 제한 사유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지금 시정하는 것이 이거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봤던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저 밑줄이 좀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해군 측의 설명이에요. 이쪽입니다.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이제 대머리 뭐 그게 아니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탈모라며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없는데 이 규정을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규정이 1980년대에 마련이 됐다 그래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 탈모의 기준은 전신에서 어떻게 탈모 현상이 나타나 뭐 이런 걸 또 기준한답니다. 머리만을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좀 다른 사관학교에는 이런 규정이 없답니다. 해군 사관학교만 또 있다 그럽니다. 주은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규정의 전근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사실 이게 제정이 됐었고 그게 군사문화의 잔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군사문화의 잔재를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그 일본의 품위유지 같은 군사문화의 잔재들이 오히려 여기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질환으로 인한 탈모라고 해명은 하셨지만 그것도 좀 석연치 않았어요. 아니 질환이더라도 치료하면 되잖아요. 이 탈모와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학습 능력과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건강과 어떤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어떤 해악과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외모에 대한 품평, 품위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해군사관학교의 지금 규정에만 이렇게 저런 황당한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어떤 합격, 불합격 기준이나 채용 기준에서도 여전히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복장 규정이라든지 그런 태도들이나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규정의 전 근대화라서 저게 설령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문서처럼 되어 있는 게 여전히 규정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확실하게 제도 개선이나 명문화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해군 건강관리 규정이 탈모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기준으로 탈모의 범위가 20%에서 20% 이상, 30% 미만은 3급이랍니다. 3급. 그리고 30에서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차례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는 5급인데 4급 이상부터 조금 문제를 삼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이 국감이니까 자료를 받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받은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거 해군 쪽에서 좀 더 자세한 해명 설명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진핑 연설 중에 심한 기침. 그러자 시진핑 주석을 비추고 있던 중국 관영 언론 갑자기 카메라를 급히 딴 데로 돌렸답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 남부 지역을 순회 중인데 이 선전에서 기념연설을 했어요. 선전에서 지금 보면은요, 지난 14일입니다. 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을 하는 중입니다. 자꾸 물을 자주 마시고요, 기침을 심하게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언론 물 마시러 자주 중단했다. 중국 당국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중국 당국이 이런 걸 또 입장을 설명하는 당국이 아니죠. 또 보면은. 근데 아무튼 없다고 또 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대만 언론이에요. 지금 대만 중국과 관계 별로입니다. 지금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약간 대립적인 관계인데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럼요. 이 기침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14일 모습이에요. 보시면요. 기침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카메라가 확 돌아갑니다. 느닷없이. 그리고 그러나 소리는 기침하는 소리는 들려요. 또 그 음성으로. 그리고 뭐 물 마시거나 이런 거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침을 심하게 했다. 그리고 물을 계속 자주 마셨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중국이요. 시진핑 주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9월입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지도부 중에 한 명 혹시라도 시진핑 주석이 뭔가 확진 이럴 경우는 진짜 큰일 아닙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걸 너무 의식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정상의 건강 상태는 특급 비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확진을 받으면서 뭐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건강 상태, 특히나 코로나 걸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관심이 있는데 지금 선전에 가가지고 선전을 특구거든요. 이게 왜 이제 시진핑이 내려가냐면 아버지가 혁명 2세대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서기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연이 굉장히 깊은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아마 내려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 와중에 이제 기침을 했는데 우리가 잔기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는 잔기침이 저렇게 천천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죠. 그것도 이제 방송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했을지. 나온 거는 그래요. 이게 갑자기 화면에 돌아갔지만 그래도 소리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이것이 연속이 되려면 다른 부분에서도 또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3월 달에 지금 유럽 순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진핑이. 그때도 좀 다리를 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풍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진핑의 건강 상황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얼굴에서도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한 대만 언론이 사실 좀 성향이 반중 성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전 세계로. 우리나라까지 알려진 거예요. 아마 중국의 관영 언론들 절대 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설사 다른 장소에서 어떤 연설 중에 또 다른 기침 뭐 또는 어떤 약간 좀 눈길 끄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공개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아무튼 이 모습 지금 신문에 몇몇 소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이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가족 옵티머스 펀드에 5억 투자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 여기 작은 제목을 보면요. 행안부는 설명이 있어요. 처음에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본인도 손실금 피해자다. 이거 투자했는데 이거 오히려 손해봤다. 그리고요. 여당 의원 한 명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뭐 환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그럼 이게 투자하게 됐습니까? 그에 대한 또 설명이 있는데 증권사 통해서 투자를 했다. 옵티머스인지 몰랐다. 근데 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옵티머스. 장관과 여당 기재위 소속 의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쪽은 본인은 오히려 손실봤다. 손실봤는데 뭐 문제입니까? 그리고 한쪽은 증권사 통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게 옵티머스인지. 그러나 상황은 묘하죠. 여기입니다. 혹시 이게 뭔가 이해충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좀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이게 야당에서는 어떤 게이트로 규정을 했고요. 여당에서는 왜 이러십니까? 이거 왜 또 그렇게 규정하세요? 그것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 홍익표 의원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이런 얘기를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금융사기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게 혹시 게이트로 더 확대가 되면 게이트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사기 사건에 준한데 윤영석 의원님이나 야권 또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저는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도 좀 빠른 시일 내에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별 근거도 없이 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나 또는 불법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그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어떤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홍익표 의원의 발언 뭐 동시에 연속해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좀 같이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 야당에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한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반발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뭐 이런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걱정도 되는데 뭐 이런 게 약간 묻어납니다. 지금 저런 발언들에서 보면은요. 자, 그런 가운데 앞서 본 기사 있죠? 이 펀드 투자를 했다는 인물들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진영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당 의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 이 내용인데 최인영 변호사. 네. 우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필 왜 이 펀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맥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예. 왜냐, 왜 갑자기 진영이라는 이름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 여기서 다시 추미애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부적으로 있는 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것 중에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허위다. 이른바 찌라시 수준이다. 뭐 허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건에 무슨 얘기가 돼 있냐 하면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 이런 문건이 있었습니다. 수익자. 그렇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익자로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와 같은 대책 문건의 진위와 관련해서 누구 말이 더 맞느냐. 예. 지금 진영이 나왔고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문건이 정말 허위이냐. 이런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진영 장관의 투자가 소례를 받건 어쨌든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 아시다시피 이게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행안부와 관련되는 공항이 있다면 거기서 장관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 충돌 얘기는 그 지점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라. 정말 그런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해서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맞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라임과 옵티머스 이른바 라스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금 이게 기사로 다뤄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이 아까 소개드렸는데 진영 장관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손실이 큰 피해자인데 뭘 그렇게 이상하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증권사 통해서 투자한 겁니다. 옵티머스인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상황이 좀 묘하죠. 이런 게. 그러니까 기사가 또 다뤄지고 있고요. 김환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예, 사실은 뭐 라임이건 옵티머스건 사실은 이런 어떤 굉장히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수천억, 뭐 몇 조,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충돌도 되고 나중에는 서로 이제 배신도 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오히려 홍익표 의원이 발언한 게 굉장히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뭐 펀드 금융 사기인지 권력형 게이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함부로 지금 여권에서 금융 사기를 폄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진지하게 봐야 될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인들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는 검찰 수사를 받고요. 누군가는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를 받다 보면은 누군가는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좀 약간 과도하게 좀 누명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자꾸 폭로를 하게 됩니다. 폭로. 그럼 어떤 문건이 나올 수도 있고 자료도 나오게 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특히 여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익표 의원처럼 좀 약간은 캄다운하고 지켜보겠다. 좀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이 정도로만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이 야당에서는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네.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 이건 단순 사기야. 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진실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 진실은 지금 이 사건은 본질과 현상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권력형 게이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목해야 되는 게 피해자 보전과 구제가 국감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라임펀드는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이 됐어요. 근데 옵티머스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티머스만 지금 주목돼서 알려있지 다른 어떤 환매 중단된 펀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보전 자체를 못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혜자 보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공방의 그 뒤에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죠. 개인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풍이 절정입니다. 이번 주말 곳곳에 인파가 몰릴 듯한데요. 마스크나 거리 두기는 기본입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시더라도요. 야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